그 사람은 내 진짜 사랑이고 내 아이까지 가졌어. 이 집은 그 여자를 위한 선물이야. 서울 가정법원 앞에 돌계단은 한여름인데도 유난히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다. 조민혁은 내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털어댔다. 내가 동대문 시장에서 골라줬던 그 감색 넥타이였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손목에 찬 낡은 스마트워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안 봐도 뻔했다. 그 여자가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은수야, 시간 끌지 마. 도장은 가져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헌 신발을 벗어 던지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조급함만 가득했다. 나는 내 핸드백을 내려다보았다. 5년 동안 들고 다녀 모서리가 하얗게 닳아버린 가죽 가방이었다. 가방 안으로 손을 넣자 차가운 인감 도장이 손끝에 닿았다. 싸구려 나무로 판 도장의 거친 모서리가 지문을 찔러왔다. 진명이. 나는 입을 열었다. 모래를 한 줌 삼킨 듯 목소리가 까칠했다. 오늘 당장 넘겨야 해. 조민혁이 그제야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한때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쌍꺼풀 없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마치 외계어라도 들은 표정이었다. 뭐라고? 이혼 합의서엔 이미 도장 찍었어. 내 유일한 조건은 하나야. 송파구 아파트. 지금 당장. 즉시 김지영 앞으로 명예 이전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가 비틀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그 여자가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라며? 당신 아이까지 가졌다면서. 그럼 그 집, 태어날 애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처언한 그 집이랑 엮이는 거 더는 지긋지긋해. 오늘 명예 이전 비용은 내가 낼게. 조민혁의 표정이 충격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마침내 억누를 수 없는 환희로 바뀌었다. 그는 분명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이 여자가 미쳤나? 송파구 아파트라고. 대출이 좀 껴있긴 해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는 내가 그 집을 나누자고 악을 쓰며 덤빌까봐 지루한 소송전까지 각오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런데 제 발로 굴러들어온 복이라니? 너 진심이야? 그가 떠보듯 물었지만 입가에 번지는 탐욕스러운 미소는 숨기지 못했다. 지금 여기서 서명하고 바로 구청이랑 등기소로 가면 난 몸만 나갈게.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꺼냈다. 종이가 바람에 팔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10월 12일 오후 2시. 눈물이 날 만큼 햇살이 따가운 날이었다. 조민혁은 내가 마음이라도 바꿀세라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는 약관 따위는 읽어보지도 않고 양수인 란에 김지영이라는 세 글자를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사각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햇살이 좋은 오후였다.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조민혁은 좁은 전셋집 거실에서 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은수야,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대출금이 좀 빡빡하긴 해도 여긴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의 성지잖아. 2년만 버티면 집값 올라서 더 넓은 데로 갈 수 있어? 그 집 계약금을 마련하려고 나는 노후를 위해 부어오던 연금 보험을 깼고 친정에 손을 벌렸고 주말에는 초등학생 보습학원 식당에 나가 밥을 했다.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겠다고 일주일 내내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바닥을 닦았다. 비만 오면 욱신거리는 내 무릎 통증은 그때 얻은 훈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내 피와 땀, 그리고 우리 집이라 불렀던 그 공간을 다른 여자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고 있다. 좋아. 내가 이렇게 대인배처럼 나오는데 나라고 야박하게 굴겠어? 조민혁은 순식간에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내 가슴팍에 툭 쳤다. 쓰던 가구랑 가전제품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 지영이가 그러는데 싹 다 새 걸로 바꾼대. 남이 쓰던 거라 찝찝하다고. 찝찝하다. 그 세 글자가 바늘처럼 고막을 찔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탁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조민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가에 세워둔 흰색 승용차를 향해 걸어갔다. 차 창문이 반쯤 내려가고
젊고 화려한 얼굴이 드러났다. 김지영이었다. 선글라스를 낀 그녀가 나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승리자의 도취감이 묻어나는 몸짓이었다. 그녀는 모른다. 정말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다. 그건 시한폭탄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신용대출 2억 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 4억 원. 나는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우리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의 자금줄이 이미 끊겼다는 사실을 말이다. 애초에 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그들은 은행과 짜고 복잡한 브릿지론과 전세 자금 보증을 엮어놓았다. 우리 같은 입주민은 명의만 집주인일 뿐, 실제로는 거대한 전세 보증금 폭탄을 돌려막기 위한 담보물에 불과했다. 지금 시행사 부도 소식은 윗선에서 한 달 가까이 틀어막고 있는 중이다. 마치 터지기 직전의 거대한 고름처럼. 뉴스가 터지는 순간 모든 입주민은 즉시 은행에 5억 원에 달하는 추가 담보금을 메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은 즉시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조민혁, 이 멍청한 인간은 그저 집을 차지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제 명예 이전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그 모든 빚을 갚아야 할 주 채무자의 이름도 바뀌게 된다. 바로 김지영으로. 흰색 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진동이 멈추지 않던 화면에는 내 친구인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상상했다. 지금쯤 차 안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조민혁과 김지영을. 내 침실을 어떻게 아기방으로 꾸밀지, 내 주방을 어떻게 뜯어고칠지 신나게 떠들고 있을 그들을. 나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1000kg의 무게를 벗어던진 듯 가벼웠다.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 섞인 익숙한 공기가 밀려왔다.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냄새였다. 예전에는 비싼 디퓨저를 사다 놓으며 길을 쓰고 가리려 했던 그 냄새가 지금은 비릿한 조소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대형 이민 가방을 펼쳤다. 많이 챙길 생각은 없었다. 결혼할 때 큰맘 먹고 샀던 이태리 가죽 소파는 조민혁이 게임을 하다가 긁어놓아 가죽이 벗겨져 있었다. 양문형 냉장고 안에는 김지영이 좋아한다는 수입 과일만 가득했고 내가 담근 김치통은 구석으로 처박혀 있었다. 나는 오직 내 옷가지들만 챙겼다. 옷장을 열자 손끝에 미세 코트가 닿았다. 결혼 후 첫 생일 때 조민혁이 사준 옷이었다. 그때 그는 말했다. 은수야, 앞으로 매년 좋은 옷 한 벌씩은 꼭 해줄게. 그 다음은 끝없는 대출금 갚아야 해, 닦여 써야 해, 너 왜 이렇게 허영심이 많아? 라는 타박뿐이었다. 나는 옷걸이에서 코트를 거칠게 잡아 뜯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버릴 것들이 쌓인 더미 위로 던져버렸다. 거짓된 약속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다. 나도 찝찝해서 못 입겠다. 짐 정리는 2시간 만에 끝났다. 나는 이민 가방 2개를 끌고 현관에 섰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아직 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사진 속의 나는 조민혁의 품에 안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바보같이 웃고 있었다. 안녕. 나는 사진 속의 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데 경비실 아저씨와 마주쳤다.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내 짐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박 선생님.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아저씨가 장갑 낀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물었다. 네, 이사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사요. 아니, 인테리어 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조 선생님 승진하셔서 더 큰 평수로 가시나 보네. 아이고 부러워라. 참 복도 많으셔. 복이라. 그렇지, 내가 복은 좀 있지? 아저씨, 앞으로 여기 새 안주인이 들어올 거예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을 뒤로하고 캐리어 바퀴를 굴리며 단지 정문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석양을 받아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마치 입을 벌린 괴물 같았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그 괴물의 식도에서 기어 나왔다. 내가 새로 구한 집은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다. 번쩍이는 지하 주차장도 흰 장갑을 낀 경비원도 없었다. 얽히고 설킨 전깃줄과 골목을 누비는 길고양이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 10평 남짓한 원룸은 내가 지난 몇 년간 생활비를 쪼개 몰래 모은 비상금으로 보증금을 완납한 곳이었다. 대출금도 없다. 이자도 없다. 숨통을 조여오는 은행 고지서도 없다. 벽지는 촌스러운 레몬색이었고 군데군데 들떠 있었지만 묘하게 따뜻해 보였다. 대충 짐을 구석에 밀어놓고 편의점에 가서 튀긴 치킨 한 마리와 캔맥주 2개를 사왔다. 방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중고로 산 작은 TV를 켰다. 칙! 캔맥주 따는 소리가 경쾌하게 방 안을 울렸다. 하얀 거품이 솟아올라 손가락을 적셨다. 꿀꺽 꿀꺽.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지난 3년 동안 마신 맥주 중에 가장 맛있는 맥주였다. 조민혁과 살 때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과자라도 사면 돈 아깝게 쓰레기를 사왔다고 잔소리를 했고 고기라도 구우면 애냄새 배니까 밖에서 먹지라며 인상을 썼다. 지금 나는 공기처럼 자유롭다. TV 뉴스 화면이 바뀌었다. 평소 냉철하던 여성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자료 화면에는 성난 사람들이 어느 건설사 본사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건설업계의 다크호스로 불리던 태성건설이 오늘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성건설이 시공 중이거나 완공한 송파구, 강동구 일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전세보증금 유용 의혹에 휩싸이며 자금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치킨 닭다리를 들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왔구나. 내 예상보다 빨랐다. 화면에는 부도 위험이 있는 아파트 단지 명단이 붉은 글씨로 떴다. 그 목록의 맨 첫 번째 줄, 가장 굵은 글씨로 적힌 이름. 오늘 오후 내가 명의를 넘긴 바로 그곳, 송파태성 팰리스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태성건설의 부도로 인해 해당 아파트 단지의 담보대출에 대해 기한 이익 상실이 선언될 예정입니다. 이는 집주인들이 48시간 이내에 담보가치 하락분과 유용된 보증금을 메우지 못할 경우 은행이 즉시 압류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억 원. 나는 속으로 그 숫자를 되뇌었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시세를 감안하면 그 집의 가치는 이미 대출 원금 밑으로 떨어졌다. 은행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집주인에게 즉시 현금 5억 원을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이른바 추가 증거금 납부 조구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5억 원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밧줄은 김지영의 목에 걸린 교수대가 되었다. 방바닥에 놓아둔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하기 시작했다. 웅쿵쿵. 조민혁의 전화였다. 전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설정해둔 귀를 찌르는 사이렌 소리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들으니 꼭 죽기 직전의 비명소리 같았다. 나는 받지 않았다. 천천히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한 껍질이 부서지며 고소한 기름이 입안 가득 퍼졌다. 아, 맛있다. 전화가 끊어지더니 곧바로 다시 울렸다. 이번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였다. 옷 한 벌 샀다고 석 달을 들들 볶던 여자. 제사 때마다 나를 하녀 부리듯 하며 녹그릇을 닦게 시키던 여자. 아들이 바람난 걸 알고도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라며 내 가슴에 대못을 박던 여자. 나는 액정 화면을 낯선 물건 보듯 내려다보았다. 휴대폰을 뒤집어 바닥에 엎어놓았다. 진동이 방바닥을 타고 드르륵거리며 울렸다. 유리병에 갇힌 파리가 날개짓을 하는 소리 같았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 볼륨을 높였다. 현재 태성건설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몰려들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거품이 심했던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토막.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 멀리 남산타워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하고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갔다. 하지만 저 불 켜진 성냥갑 같은 아파트 안에서 지금 조민혁 같은 인간들은 뉴스를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고 있겠지. 휴대폰 진동이 멈췄다. 곧이어 화면이 번쩍이더니 문자 메시지 창이 떴다. 내레이션 녹음을 위해 이 문자의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 조민혁이 보낸 문자였다. 야, 박은수. 전화 받아. 큰일 났어. 서류가 잘못됐잖아.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지? 너란 여자 진짜 무섭다. 독한 년. 당장 전화 안 받아. 독한 년. 피식,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임신한 내연녀를 집에 데려와 본처에게 이혼을 강요한 게 누구더라? 취득세 아끼겠다고 다음 달까지 못 기다리고 당장 명예 넘기라고 닥달한 게 누구더라? 인감도장 받아가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악마가 누구더라? 나는 휴대폰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죽었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남은 맥주를 털어넣고 빈 캔을 우지끈 구겼다. 찌그러지는 금소금이 적막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오늘 밤은 정말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나를 깨운 건 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건 예의 바른 방문객의 노크가 아니었다. 빚받으러 온 사채업자의 발길질에 가까웠다. 박은수, 나와.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조민혁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제 법원 앞에서 보여줬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만 남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멍하니 바라봤다. 알람 없이, 남편 해장국 끓일 걱정 없이, 와이셔츠 다릴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뜬 게 얼마 만인가. 나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다. 편한 면 티셔츠 차림으로 현관으로 걸어갔다. 도어뷰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조민혁이 보였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비싼 맞춤 양복은 어디서 굴렀는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졌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지영이 서 있었다. 어제 선글라스를 끼고 턱을 치켜들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다. 배를 감싸쥐고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한 종이장 같았다. 울다가 잤는지 눈 화장이 번져 눈 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꼭 우스꽝스러운 피에로 같았다. 나는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살짝 열었다. 무슨 일이죠? 건조하고 차가운 내 목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나갔다. 은수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조민혁이 문에 매달렸다. 좁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문 좀 열어봐. 우리 들어가서 얘기해. 이거 다 오해라고. 정말 오해라니까. 오해. 나는 눈썹을 까닥였다. 어제 법원에서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랑은 무슨.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조민혁이 발을 동동 구르며 침을 튀겼다. 은수야, 우리 부부잖아. 10년 산 부부잖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할 거야? 그 집 완전 똥 밟은 거라고. 알아. 짧은 대답이었다. 그 두 글자가 벼락처럼 떨어지자 문밖에 두 사람이 얼어붙었다. 갑자기 뒤에 있던 김지영이 조민혁을 밀치고 튀어나왔다. 도끼가 서린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이 미친 여자가. 너 일부러 그랬지? 태성건설 망하는 거 알고,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 들어올 거 알고 나한테 떠넘긴 거지? 너 우리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 김지영 씨, 말 조심해. 나는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봤다. 조민혁 조르고 협박해서 진명에 가져간 건 너야? 거기가 너희들의 사랑의 보금자리라며 울고불고한 것도 너고. 난 그저 너희들의 그 뒤대한 사랑을 응원해 줬을 뿐인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널 해코지했다고? 5억이야. 조민혁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오늘 아침에 은행에서 통지서 날아왔어. 48시간 안에 5억 안 넣으면 집 압류하고 지영이 계좌까지 싹 다 동결한대. 은수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시 진명에 가져가겠다고 하면 다시 가져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헛웃음을 흘렸다. 조민혁, 내가 무슨 쓰레기 처리반인 줄 알아?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조민혁이 털썩,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끓인 국이 조금만 짜도 밥상을 엎던 남자. 내가 아파서 끙끙 앓으면 병균 옮기지 말고 저리 가라며 짜증 내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꼬리를 내린 개처럼 콧물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 공무원이잖아, 은수야. 나 신용불량자 되면 공무원 옷 벗어야 돼. 알잖아, 공무원은 채무관계 복잡해지면 감사 들어오는 거.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는 말을 끊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다시 현관으로 돌아와 문틈으로 봉투를 밀어 넣었다. 이게 뭐야? 조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다. 어제 명예 이전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했던 채무 인수 확인서 부본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거기엔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글씨로 분명히 적혀 있어. 양수인 김지영이 해당 부동산의 모든 채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법적 결과를 자발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엔 아주 특별한 조항도 하나 있지? 전 소유주 박은수는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채무 분쟁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민혁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리고 나는 김지영을 턱으로 가리켰다. 김지영 씨, 듣자 하니 본인 명의로 된 외제차랑 명품 가방 구매 대행 숍도 있다면서요? 요즘 은행 일처리가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아마 지금쯤이면 자산 동결 명령서가 날아가고 있을 텐데. 내가 당신이라면 여기서 악을 쓸 시간에 실력 좋은 파산 전문 변호사부터 알아보러 갈 것 같네요. 그 순간 김지영의 입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그녀는 횡몸을 돌리더니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휘둘러 조민혁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날 망쳤어. 이 집이 10억은 간다며. 서명만 하면 내가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며. 조민혁, 이 사기꾼 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지영은 미친 사람처럼 조민혁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어댔고 조민혁은 꼴사납게 이리저리 피하며 은수야, 사람 살려 라고 비명을 질러댔다. 소란에 놀란 이웃집 현관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 저게 무슨 난리야? 저 여자 누구야? 보아하니 상간녀 같은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늘처럼 조민혁의 등 뒤로 꽂혔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했다. 복수의 통쾌함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혐오감이 밀려왔다. 고작 저런 꼴을 보려고 내가 10년을 사랑했나. 고작 저런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뻔했나.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었다. 조민혁. 내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얻어맞고 있던 조민혁이 동작을 멈추고 희망에 찬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잊지 마, 지난달 안 준 양육비랑 내가 대신 갚아준 당신 카드값 합쳐서 200만 원이야. 아직 파산 확정된 건 아닐 테니까 내 계좌로 빨리 입금해. 안 그러면 당신 월급 통장에 압류 신청 넣을 거니까. 할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아버렸다. 문틈이 닫히며 밖에서 들려오던 울음소리와 욕설이 뚝 끊겼다.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섰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다. 쿵, 쿵, 쿵. 나는 손을 들어 올려 오랫동안 반지를 끼고 있어 옅게 남은 약지의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주방으로 걸어가 수돗물을 틀었다.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에 손을 대고 그 자국을 벅벅 문질러 씻어냈다. 창가에 놓인 다육식물 화분을 집어들었다. 이 삭막한 방 안의 유일한 초록빛 생명체. 통통하게 물이 오른 잎사귀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진짜 시작이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던 다모클레스의 검이 마침내 떨어졌다. 그날 서울에는 보기 드문 폭우가 쏟아졌다. 도시의 모든 오물을 씻어내기라도 하겠다는 듯 빗줄기가 미친 듯이 창문을 때렸다.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거센 비바람에 이리저리 뒤집히는 우산들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방금 전 내 휴대폰으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알림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강제 집행 개시 결정 통지였다. 비록 나는 더 이상 집주인이 아니었지만 과거 공동담보 제공자였던 탓에 은행 전산이 완전히 갱신되기 전까지는 기계적인 알림이 내게도 날아왔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뿌연 먼지가 가라앉는 듯한 홀가분함만이 느껴졌다. 그쪽과의 금융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송파구에 있는 주거래 은행 지점을 다시 찾아가야 했다. 내 명의로 발급되어 있던 마지막 가족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서였다. 지하철역을 나서자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습한 흙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3년을 살았던 그 아파트 단지 정문을 지날 때였다. 빗소리를 뚫고 시끄러운 고성이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단지 입구에는 흰색 이사 트럭 2대가 서 있었다. 번듯한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니었다. 아무런 로고도 없는 급하게 부른 티가 역력한 낡은 용달차였다. 그리고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아파트 현관 앞에 주차된 법원 마크가 찍힌 관용차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검은 우산을 쓴 채 화단 그늘에 몸을 숨겼다. 짙은 색 유니폼을 입은 무표정한 남자들이 서류 뭉치와 빨간 스티커를 들고 성큼성큼 로비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법원 집행관들이었다. 순간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찢겨 나왔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감정이라곤 없는 구둣발로 우리 집에 들어오던 사람들. TV에도 냉장고에도 내가 그토록 아끼던 피아노에도 덕지덕지 붙여지던 그 새빨간 압류 딱지들. 한국 사람들에게 그 붉은 직사각형은 피보다 더 선명한 공포이자 한 가정의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이 조민혁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조민혁이 덩치 큰 인부 2명에게 떠밀려 현관 밖으로 쫓겨나는 게 보였다. 쭈글쭈글한 잠옷바람에 신발은 슬리퍼 한 짝만 겨우 꿰시는 상태였다. 그는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이건 불법이야. 당신들 이러면 안 돼. 내 아내가 집주인이 지금 돈 구하러 갔다고. 그가 악을 썼다. 공포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는 목이 비틀린 닭의 비명처럼 들렸다. 집행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차가운 손짓으로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인부들이 낑낑대며 그 비싼 이태리제 천연 가죽 소파를 밖으로 드러냈다. 김지영이 이 정도 평수엔 이런 걸 놔야 격이 산다며 기어이 샀던 그 소파였다. 이제 그 미세 가죽 위로 흙탕물이 튀고 빗물이 스며들어 거무죽죽한 시체 반점처럼 얼룩지고 있었다. 선생님, 비키세요. 계속 공무집행 방해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집행관의 목소리는 금속이 부딪히듯 차가웠다. 조민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행관의 소매를 붙잡고 늘어졌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을 찌르는지 그의 얼굴은 엉망진창이었다.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요. 반나절만 시간 주면 되는데 은행이 뭔가 착오가 있는 거라고요. 그때였다.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 계단 통로를 울렸다. 이거 놔. 이건 내 가방이야. 내 에르메스라고. 김지영이 산발을 한 채 뛰쳐나왔다. 품에는 명품 가방 몇 개를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여성 집행관이 앞을 가로막으며 무표정하게 그녀의 품을 가리켰다. 김지영 씨, 법원의 유체동산 가압류 명령에 따라 귀하 명의의 사치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은 압류 대상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이건 내가 산 거야. 조민혁이 산 게 아니라고. 김지영이 꽥소리를 지르며 가방 가죽에 손톱을 박아 넣었다. 카드 대금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금 출처가 조민혁 씨의 급여 통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공동 채무담보재산에 해당합니다. 집행관의 말은 따귀처럼 정확하게 김지영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가 멍하니 힘을 빼자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가방들이 진흙탕 위로 철퍼덕 떨어졌다. 나는 멀리서 우산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게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삶이었나? 얼마 전 조민혁이 이혼을 종용하며 내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질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수야, 너 같은 짠순이는 삶의 질이 뭔지 몰라. 지영이는 나한테 설렘을 주고 상류 사회로 가는 입장권을 준단 말이야. 그가 말한 상류 사회 입장권이 바로 저거였나 보다. 가구마다 붙은 새빨간 압류 딱지들. 그때 조민혁이 무언가 느꼈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시선이 빗줄기를 뚫고 내가 서 있는 화단 쪽을 향했다. 허공에서 우리의 눈빛이 1초간 얽혔다. 그가 흠칫 몸을 떨더니 입을 벌렸다. 내 이름을 부르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우산대를 살짝 돌려 검은 우산으로 내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헛된 희망마저 차단해 버린 것이다. 나는 또각또각 빗물 고인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은행을 향해 돌아섰다. 은행 객장 안으로 들어서자 훈훈한 에어컨 바람이 젖은 몸을 감쌌다. 박은수 고객님, 요청하신 업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소 지으며 확인증을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개인 신용 평점이 우수 등급으로 회복되셨어요. 기존 공동대출로 인한 리스크 경고도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얇은 종이 한 장을 받아 들었다. 그 종이의 무게가 황금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자리를 뜨려는데 객장에 걸린 TV 뉴스 속보가 사람들을 술렁이게 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성건설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송파구청 소속 7급 공무원 조모 씨는 장기간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 거액의 채무 불이행을 초래하여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양복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모자이크 처리까지 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가 잿더미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었다. 조민혁이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철밥통이 깨진다는 건 단순한 실직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의 완전한 붕괴다.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면 그는 개인 회생조차 신청할 자격을 잃는다. 그저 수억 원의 빚더미를 껴안고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평생을 썩어가야 하는 것이다. 은행을 나서자 비가 그쳐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은수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 소음으로 보아 파출소 같았다. 여기는 송파 파출소입니다. 전 남편 되시는 조민혁 씨가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김지영 씨가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고요. 김지영 씨가 집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도주했다며 조민혁 씨가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받는 중에 계속 박은수 씨를 찾는데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올려다보았다. 김지영이 도망갔구나. 조민혁이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서 튀었구나. 정말이지 완벽하게 막장 드라마 같은 결말이었다. 사랑 때문에 만났다던 그 여자는 배가 침몰하자마자 쥐새끼보다 빠르게 탈출했다. 경관님.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침착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와 조민혁 씨는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저는 그 사람 보호자도 아니고요.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끼리 해결할 문제죠. 치고받고 싸우든 사기를 치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망설임 없이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개인 뒤의 공기에서 나는 싱그러운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콧노래라도 흥얼거리고 싶은 기분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서울의 짧은 가을이 스치듯 지나가고 어느새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다. 부동산 거품은 완전히 꺼졌다. 뉴스에서는 연일 집값 폭락 소식과 영끌족들의 비명을 보도했다. 하지만 현금을 쥐고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이혼할 때 챙긴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 그리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적금을 합쳐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20평형을 매입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닌 온전한 내 명의의 매매였다. 비록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저층 아파트였지만 내 이름이 박힌 등기 권리증을 받아 들던 날 나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여긴 내 집이다. 이번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누구도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인테리어는 내 손으로 하나씩 해나갔다. 누렇게 뜬 벽지를 뜯어내고 따뜻한 크림색 페인트를 칠했다. 형광등을 떼어내고 아늑한 오렌지빛 펜던트 조명을 달았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서울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상점 쇼윈도마다 반짝이는 전구가 걸려 있었고 레코드 가게에서는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이 흘러나왔다. 나는 질 좋은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빨간 목도리를 둘렀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나는 직업도 바꿨다. 남편 눈치나 보던 가정주부도 도시락값 아끼려 편의점을 전전하던 짠순이도 아니었다. 평소 관심 있던 플라워 스튜디오의 어시스턴트로 취직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꽃을 만지는 일이 행복했다. 식물은 정직했다. 물을 주고 볕을 쬐어주면 반드시 꽃을 피워 보답했다. 진심을 주면 칼을 꽂는 사람과는 달랐다. 홍대 입구에 번화가를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주위는 온통 팔짱을 낀 연인들로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다. 한때 나도 조민혁의 팔짱을 끼고 저렇게 웃으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던 때가 있었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데 문득 한 구석으로 시선이 쏠렸다. 화려한 백화점 정문역, 칼바람이 몰아치는 구석에 인형탈을 쓴 사람이 서 있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탄 북극곰 인형이었다. 곰은 두툼한 장갑 낀 손으로 전단지 뭉치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둔한 동작으로 내밀고 있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였다. 오리털 파카를 입어도 뼈가 시린 날씨인데 얇고 통풍도 안 되는 저런 싸구려 인형탈을 쓰고 있다니.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쳤다. 아무도 그 차가운 전단지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짓궂은 고등학생 무리가 지나가며 곰 인형을 툭 밀쳤다. 곰은 비틀거리며 눈길에 넘어질 뻔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를 무심코 내려다보았다. 급전 필요, 무담보 즉시 대출, 일수 환영, 사채 광고였다. 이런 아르바이트는 대개 신분증마저 저당 잡혀 더 이상 갈 곳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나 하는 최하층의 노동이었다. 그냥 지나치려던 찰나 북극곰이 탈을 벗었다. 너무 답답해서였는지 아니면 흐르는 땀을 닦으려던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내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췄다.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영양실조와 동상으로 보랏빛이 도는 피부. 깎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과 떡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눈빛이었다. 초점 없이 텅 빈 죽은 생선의 눈 같은 그 눈빛. 조민혁이었다. 와이셔츠 깃 하나만 구겨져도 난리를 치던 남자. 청담동 미용실이 아니면 머리를 자르지 않던 남자. 내 요리가 품이 없다고 타박하던 그 조민혁이 거기 있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입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입김이 허공에서 흩어졌다. 그는 동상으로 붉게 부어오르고 터진 손등으로 얼굴에 땀을 훔쳤다. 그러다 문득 그의 동작이 멈췄다. 그도 나를 본 것이다. 수많은 인파와 흩날리는 눈발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를 응시했다. 나는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멍하니 있다가 눈앞에 윤기 흐르고 화사한 여자가 자신의 전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에 온갖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수치심, 경악, 후회,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은 비굴한 갈망까지.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은수야라고 부르려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을 보듯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피하지도 않았고 경멸의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내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목도리를 매만졌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시선을 거두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초록불이 켜졌다. 나는 인파에 섞여 발을 떼었다. 내가 그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민혁이 황급히 정말이지 필사적으로 그 냄새나는 곰 인형 탈을 다시 뒤집어 쓰려다 발이 꼬여 넘어진 것이다. 아이쿠, 저 곰 넘어졌다. 웃겨. 술 취했나 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눈밭에 처박힌 채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나에게, 전 아내에게 이런 비참한 꼴을 들켰다는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으리라.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 조각이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눈 덮인 보도블록 위로 내 구두 굽이 닿을 때마다 뽀득, 뽀득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나는 품에 안은 케이크 상자를 고쳐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저 앞에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다. 따스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창가에 심어둔 히아신스 화분을 보았다. 흙을 뚫고 올라온 작고 여린 연두색 새싹. 봄이 오고 있었다. 눈밭에 처박힌 저 북극곰은 그저 지나가는 혹독한 겨울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며 등 뒤의 추위와 과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